평생 모은 20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들놈이 날 요양원에 쳐넣고 젊은 여자랑 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걸 보면서요. 하지만 그놈은 몰랐죠. 내가 진짜 카드를 하나 숨겨뒀다는 걸요. 한 달 뒤 나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고 아들놈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80입니다. 남편 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 남편이 남긴 게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집하고 예금 5억이었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죠. 남편은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여보, 이 돈은 당신 거요. 아들한테 다 주지 말고 당신이 편하게 쓰면서 사시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우리 아들 민준이가 그렇게 변할 줄은요. 민준이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살았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고아 출신이었지만 정말 착한 애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나한테 친딸처럼 잘해줬거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매일 아침 과일 깎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고 말이죠. 명절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제사 음식 준비하고요. 나는 지영이가 너무 고마워서 용돈도 많이 쥐어줬어요. 지영아, 이거 내가 써.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다. 그렇게 우리는 5년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난리더니 자꾸만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3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을게요. 나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예금에서 3억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집에 젊은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사업 파트너라고 그러더니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울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민준 씨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혼? 왜 갑자기? 그 여자, 최수진이라고 그 여자랑 바람이 났대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했죠.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지영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영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이 미친놈아. 20년을 살아온 부부인데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준이가 그 여우년 최수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수진이가 여기서 살 거예요. 지영이는 이미 집을 나갔고요. 뭐, 내가 미쳤구나. 이게 누구 집인데 내 마음대로야? 그런데 수진이란 년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지영 씨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인연이 노리는 게 내 재산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어제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집 명의를 민준 오빠한테 넘겨주시기로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님 깜빡하셨나 봐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치매 초기라서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죠. 민준이도 한패가 되어서 나를 몰아붙였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미리 명의만 옮기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 여기 사시면 돼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렇게 2달 동안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나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서류를 넘긴 그날 밤 수진이란 년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집도 내 거인데 노인네가 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이제 집도 제 거고 예금도 제 명의로 옮겼으니까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뭐, 요양원? 너 정신 나갔구나.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도 오셨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게 3개월 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민준이가 요양원 상담사를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를 모실 요양원 분이세요. 오늘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냐? 어머니, 여기 서류 보세요.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분명 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언제 이런데 도장을 찍었어? 수진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치매가 심하시네요. 어제 저녁에 손수 찍으셨잖아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 그년이 가져온 서류가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다는 걸요. 나는 집수리 동의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년아, 내가 날 속였구나.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그 순간 민준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구급차가 밖에서 기다려요. 이놈아, 내가 왜 가야 돼? 나는 발버둥 쳤지만 힘이 없었어요. 80세 노인이 50대 남자를 당할 수 있나요? 빗속에서 나는 구급차에 강제로 실렸습니다. 나라, 이놈아, 내가 왜 여길 가야 해?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이란 년이 우산을 쓰고 서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내 평생을 바쳐 모은 집, 남편이 남긴 유산,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8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누군가 면회를 왔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는 날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 씨한테 이혼당하고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줄 어제서야 알았어요. 지영아,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제가 여기 근처에 월세방 얻어서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찾아뵐게요. 그 순간 나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내 친아들은 날 버렸는데 며느리였던 이 아이는 날 찾아온 거예요. 지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지영이는 정말 매일 아침 요양원에 왔습니다. 새벽 6시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내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발톱까지 깎아주면서요. 어느 날 아침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민준이 오빠가 정말 집이랑 예금을 다 가져갔어요? 응, 다 빼앗겼어. 내가 도장을 찍어줬거든. 어머님, 그건 사기예요. 어머님 치매를 이용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명의가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변호사랑 상담해 보는 게 어때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요. 여보, 내가 당신 몰래 강원도에 땅을 하나 사뒀소. 당신 명의로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그 땅, 나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혹시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니? 네, 땅이요? 응, 강원도 어디쯤에 남편이 내 명의로 사놨다고 했거든. 지영이는 바로 구청에 가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깜짝 놀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있어요. 춘천에 땅이 있어요. 그것도 평수가 꽤 되는데 감정가가 10억이래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억? 민준이 놈은 이 땅의 존재를 전혀 모를 거예요. 남편이 내 명의로만 해놨으니까요. 나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이 땅 팔아서 변호사 선임하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어머님, 지영이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땅을 매각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개발 예정 지역이라 10억 2천에 팔렸어요. 지영이는 그 돈으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김 변호사라고 제 생각엔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를 상대로 재산을 편취한 건 명백한 사기죠. 게다가 요양원 강제 입소까지 했다면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말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명예 이전 당시 CCTV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지영이와 김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집에 설치됐던 CCTV 영상, 수진이가 나한테 협박하듯 말하던 장면들이 다 녹화돼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약속하셨죠?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은행 입출금 내역도 다 확보했습니다. 민준이가 내 통장에서 멋대로 돈을 빼간 기록 5억이 순식간에 4천만 원으로 줄어든 내역들이요.
요양원 상담사도 증언을 해줬어요. 그날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 거부하셨어요. 가기 싫다고 집에 있겠다고요. 하지만 아들분이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민준이한테 아무런 내색도 안 했어요. 가끔 민준이가 요양원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거기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렇게 지내. 돈은 좀 필요하세요? 용돈 보내드릴까요? 됐어, 필요 없어.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고 체념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안심하도록요. 실제로 민준이는 완전히 방심했어요. 나한테 더 이상 뺏을 재산도 없고 나는 그냥 요양원에서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는 늙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이 그놈은 수진이랑 내 집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지영이가 가끔 집 앞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실엔 비싼 가죽 소파가 새로 들어왔고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활보하고 다녔어요. 내 돈으로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를 갈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저놈들이 제대로 당할 날이 올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참을게요.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이제 소송 제기할게요. 민사로 재산 반환 청구하고 형사로 사기 및 학대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민준이한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그때 민준이가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소하다니. 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놈을 빤히 쳐다봤어요. 왜 내가 한 짓이 떳떳하냐?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명예 이전해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 내가 날 속여서 도장 찍게 한 거지. 어머니, 제발 소송 취하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민준이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나간 뒤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떨고 계세요. 응,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되니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영이 말이 맞았어요. 잘못한 건 민준이고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법정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재판 당일 나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빌려 입었어요. 검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지영이가 머리도 예쁘게 빗겨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딱 승소하실 것 같아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민준이와 수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초췌한 얼굴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흘기더라고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민준은 치매 초기인 모친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협박하듯 말하는 장면. 어머님, 도장 안 찍으시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거기 가시면 평생 못 나와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단순히 노모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발언일 뿐입니다. 걱정이요? 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예 이전 직후 박순자 씨의 예금 5억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사실 말입니다. 통장 사본이 제출됐어요.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건 어머니가 제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약속하신 거라. 구두 약속이라면 증인이 필요한데요. 민준이는 말을 못했어요. 당연히 그런 약속은 없었으니까요. 다음은 요양원 강제 입소 건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날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 울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요. 하지만 피고인이 할머니 팔을 붙잡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친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에 보낸 것은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재판장이 나를 봤습니다. 원고인 박순자 씨,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80세 노인의 몸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번 돈은 하나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내 자식한테 빼앗겼습니다. 속아서요.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걸 이용당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젊은 여자랑 내 집에서 호의호식했어요.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내가 8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재산을 돌려받는 것, 그리고 저놈이 제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기 전에 범죄자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민사 청구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및 자녀 예금을 즉시 반환할 것, 형사사건은 사기죄 및 노인학대죄로 피고 박민준에게 징역 2년, 공범 최수진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쿵! 판사 망치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영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못 해냈을 거야. 우리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판결 후 한 달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민준이 놈이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영아, 이 집 팔자. 그리고 우리 시골로 가자. 네, 시골요?
응, 서울은 이제 지겨워. 조용한 데서 편하게 살고 싶어. 강남 집을 팔고 땅 판 돈까지 정리하니 생각보다 큰 돈이 손에 쥐어졌어요. 나는 그 돈으로 먼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이 돈 중에서 절반 정도를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네, 기부요? 응,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요양원비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쓰이게 할 거야. 나는 운 좋게 땅이 있어서 반격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거든.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노인학대 방지 센터랑 요양원비 지원 재단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80세 할머니 아들에게 재산 사기당했다. 되찾아 사회환원.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왔을 때 내가 그랬죠. 노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할 땐 안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베풀 줄도 압니다. 강원도 춘천에 조용한 전원주택을 사고 지영이 명의로도 상당한 금액을 해줬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지영아, 넌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어. 이건 당연한 거야.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어머님, 지영이는 또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고요.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지영이랑 같이 산책도 다니고 8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지영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민준이 오빠 생각 안 나세요? 생각은 나지.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하지만 용서는 못해. 그놈이 한 짓은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었어.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미워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지영아, 미워하면 내 마음만 힘들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기부도 한 거고, 그 돈이면 어머님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편하게 사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진짜 편한 거지.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노인들이 안 받게 도와줬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행복한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갈 때가 많아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누구지?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아, 지영이. 우리 딸. 지영이는 끝까지 나를 돌봐줬습니다. 밤에 깨서 헤매면 손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친딸도 못할 일을 그 아이는 해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나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내가 곧 갈 것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느낌이 와. 지영아, 내 책상 서랍에 통장이 하나 있어. 그거 민준이한테 전해줘. 네, 민준이 오빠한테요? 응,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있어. 편지도 같이. 어머님, 지영아,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낳은 자식이야. 완전히 버릴 순 없더라. 이게 내 마지막 자식 돌이야. 그날 밤 나는 지영이 품에 안겨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내 딸아,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 어머님,
까지 마세요. 하지만 내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장례식장에 민준이가 왔습니다.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초라한 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한 모습이었죠. 수진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마 민준이한테도 등을 돌렸겠죠. 지영이가 민준이한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어머님이 남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5천만 원. 그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낳은 죄로 끝내 너를 버리지 못했다. 이 돈은 내가 사람답게 다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는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다. 나처럼 자식한테 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너 때문에 배운 거야. 세상엔 나보다 더 약한 노인들이 많다는 걸. 지영이는 내 딸이다. 그 아이한테 잘해줘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살아라. 여자한테 속지 말고 돈에 눈 멀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이 애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이는 통장을 가슴에 묻고 빈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사회에 기부까지 하시고 저한텐 마지막 기회를. 어머니, 대성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요. 지영이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던 그 숲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처럼 베풀면서 살게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지영이를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박순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치매가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안 받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이자 진짜 승리입니다. 끝까지 자식을 포기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미워도 배신당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을 악용하는 자식이라면 법으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